매주 목요일 3명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톡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모시고 제가 광고 타임 하나 할까요? 잠깐 광고합니다. 오늘도 뉴스 인사이다를 열렬히 후원하고 먹여 살리시는 우리의 주님께 통통말 광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국보국밥에 좀 소홀히 했다는 원성이 있어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보국밥 제가 다 먹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주문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못하고 있습니다. 닭곰탕, 설렁탕, 순댓국 등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밥 8종을 모았는데요. 입맛이 없을 때, 숙취가 있을 때 국밥만한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음식입니다. 간단하게 조리해서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고요. 조상호 변호사하고 김필성 변호사에게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한번 이 맛이 어땠는지 여쭤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필성 변호사님 드셔보셨죠? 냉동실에 아직 있습니다. 뭐야, 아직 안 먹어봤다는 거예요? 네, 요새 좀 집에서 밥 먹기 힘들어가지고요. 사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죠? 네. 밥 있는 것도 아니죠? 아니 뭐 자기 밥은 자기가 챙겨 먹어야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생각으로. 자, 그럼 드시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는 꼭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안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개도 없어요. 네, 조상호 변호사 어때요?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사장님, 조상호 변호사는 아직 못 받으셨답니다. 왜냐면 이분이 합류한 지 얼마 안 돼서 지난번에 신장식 변호사님 이후에 합류하셔가지고 신장식 변호사님한테 드렸는데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 안 드렸나 봐. 조상호 변호사님 주소 이따가 가시기 전에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그냥 2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우리 엄마 우거지 순댓국 진짜 좋아하시고요. 우리 남편은 닭곰탕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설렁탕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또 약간 좀 뽀얀 국물 있는 거 그게 참 맛이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자, 한 끼 든든하게 채워줄 국보국밥 8종 세트 지금 통통몰 회원 가입하시면 20% 할인 쿠폰 무제한으로 드립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통통몰 검색해 주시고요. 자, 통통몰 기억 안 나시면 통통한 노영이 얼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통통이 통통몰. 자, 응친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슈 삼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 자, 주간 용산 투 여의도 우리가 보통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은 아직 익숙하진 않겠지만 여쭤볼게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 주간의 정치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뽑아보는 그런 겁니다. 정치 이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수원지검의 신진우 부장판사? 왜요? 왜냐면 이번에 그 증거 의견을 급하게 이화영 변호사의 이제 사선 변호인 이번에 새로 선임된 김광민 변호사가 의견을 냈는데 증거 의견에 대한 그러니까 변호인의 증거 의견에 대한 채택을 보류한다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 변호사 생활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인이 어떤 증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그 의견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 채택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의견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든 내용 부인을 하든 그런 의견을 내면 그 의견에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증거법 원칙에 따라 해당 증거를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변호인의 증거 의견 자체를 채택하니 많이 하는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표현을 들었던 게 피의자의 그 의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 최종적으로 아직은 보류하겠다. 아니 그거는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변호인의 권리는 변호인의 권리 중에 하나가 자신의 증거 의견을 밝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변호인이 증거 의견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른바 우리가 번이동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끝나기 전까지는 항상 왔다 갔다 해도 돼요. 네,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바꾸면 바꾸는 대로 또 다시 증거법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식의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재판 진행을 하는 방법을 보고 이분은 참 되게 이상한 분이구나. 왜냐면 그 이전에도 좀 이상했거든요. 아니 분명히 이 사건은 외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건데 외환거래법과 전혀 무관한 제3자 뇌물에 관한 검찰 신문을 제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네, 재판을 수사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는 분인가. 그러면 이분은 과거 봉건시대 규문주의 재판을 하시는 분이가 사토시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원님 재판이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어땠습니까? 저도 정치 이슈하고 조금 빈당한 걸 수도 있는데 나름 개인적으로 꽤 충격이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2일 날 어느 그 보수단체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뭐 얘기하는 건 보수단체인 것 같은데 보수단체 창립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일요일 날? 12일이니까. 네, 12일 일요일 날. 어떤 말씀하시죠? 예. 여기에
9월 12일 날, 예, 화요일 날. 화요일 날이군요. 예, 여기에 이제 그 여당 인사들이 대거 참여를 했어요. 뭐 김기현 대표도 창립 축하를 했고, 뭐 나경원, 뭐 전의원 이런 분들이 가서 이제 대거 참석을 했다는데 이 자리에서 대표자가 그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광화문 이순신하고 이제 세종대왕 동상을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종대왕 동상 없애고 이순신 장군의 동상 없애라고요? 거기에 문제의식을 못 느끼면 우파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공식 발언을 한 거예요. 누가? 거기 그 대표께서 창립 발언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대표가 누구라고요? 이름을 밝혀도 되겠죠? 뭐 나왔으니까 최범이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최범이라는 대표가? 예, 대표가 사실은 이제 홍범도 장군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논리대로라면 이순신 장군 없애자 말 나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한 거. 농담했는데. 네, 농담인데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경향신문 등에서 보도가 나오니까 이제 비판이 쏟아졌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어제 이제 여기에 대해서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반박 글을 개돼지들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일 것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개돼지군요. 결국 그런 셈이죠. 개돼지들은 이해 못할 것이다. 네, 자기 깊은 뜻을 이해 못하는. 본인의 깊은 뜻이 뭔지 설명해봐요. 본인 말로는 이게 이승만 이런 분들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이고 자유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이승만 때부터 출발하니까 그 이전에 봉건 시대 때 인물들을 거기다 놓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말씀하신 조선시대 인물이 거기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주장이라는 건데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이런 식의 이순신과 그분들은 조선 이게 세종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니들은 개돼지다라는 얘기. 뭐 표현을 그래 썼으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이건 이번에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근데 이런 분 이제 이분이 뭐 제가 어떤 분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 전부터 그런 주장을 해오신 분이겠죠. 뉴라이트 쪽에서 좀 이름이 있으신 분이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여당 대표까지 이제 축전을 보내고 뭐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고 이런 행사가 됐을 텐데 근데 이런 분이 사실은 이제 반대하는 국민은 개돼지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시는. 그러면은 거기에서 반박 안 하고 참석해서 박수 쳐주던 여당 국회의원들은 그 의견에 찬성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세종대왕하고 이순신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고 그것을 반대하는 너네는 개돼지다 이 말에? 뭐 개돼지란 말은 SNS에 나중에 올리신 거니까 적어도 어쨌든 세종과 이순신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봉건시대 인물이니까 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없애야 된다, 치워야 된다, 박물관이나 보내라 뭐 이런 식의 얘기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하셨겠죠. 뭐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뭐 반발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제지를 했다거나 아니면 유감 표시를 했다는 얘기는 없었으니까요.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더 이상 말할 수 개돼지가 하는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너무 죄송하네요 진짜. 뭐 대한민국 현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아서 그런 행사에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갔다고요? 여당 대표께서 대표까지도 가야 돼요. 김기현 대표는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고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반발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도대체 올바른 여당의 모습입니까? 극우 단체는 내가 잘 무슨 단체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단체가 뭐 그렇게 하는 건 그들의 자유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가 가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동조하고 있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타당한 얘기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네요. 뭐 영화적 상상력에서 예전에 뭐 우리가 만약에 일제시대에서 해방되지 않았다면 거기에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상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장면을 CG로 처리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순신 장군 동상은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세우고 안 세우고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에 지금 여기까지 남아있게 된 그 근간이 그분들 아니에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 지금 찾아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참석하셨네요. 대통령실에서 누가 참석했어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도 참석. 강승규? 네. 왜냐면 그런 행사에 대표자로 참석하는 분이 그 시민사회 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에서도 공식적으로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뭐 김기현 대표 이런 분들. 아니 왜 대통령실에서 그런 행사에 참석을 해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라고밖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사실은 홍범도 논란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지금 여러분들은 속 열불 터지지 않으세요? 나는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진짜 너무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아이고, 황당무계한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와 문체부, 여가부까지 3개 부처 장관 교체했습니다. 신원식, 유인촌, 김행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일부러? 참 쉽지 않은 조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아까 뭐 조성원 변호사님 지금 하시는 사건 말씀하신, 저도 지금 제가 지금 저기 아직 끝나지 않은 그 국정원 블랙리스트 사건을 아직도 하고, 마침 제가 어제 작업을 했거든요. 어제 서면 작업을 했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블랙리스트 작업 이거를 이제 문화부 백서를 맞춰보면서 막 봤는데, 그 시기에 딱 유인촌 장관께서 장관을 하셨어요. 장관을 하셨는데, 아유. 이게 지금 그 원세훈 재직 기간이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인데, 지금 유인촌 장관이 아까도 저기 뉴스픽 시간에서 말씀하셨지만 초대 장관에 대한 나이 3년을 하셨거든요. 거의 겹칩니다. 거의 겹치는데, 물론 문화부 백서에는 유인촌 장관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그게 이명박 당시의 블랙리스트와 박근혜 당시의 블랙리스트의 차이가, 이명박 당시 블랙리스트는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작업을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이거를 문화부에 내려보내서 문화부가 실행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유인촌 장관이 몰랐다고 하기는 사실 어려운 건데, 당시에도 이제 2017년경 해서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이 처음 터지고 문제됐을 때도 본인은 아는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완전 거짓말이었잖아요. 유인촌 장관 후보자 이명박 시절에 국정원이 봉준호 감독하고 진중권 교수, 이회수 작가 등을 퇴출 대상으로 문화예술인으로 퇴출 대상 문화예술인으로 지목했을 때 이 사람 관여돼 있다, 이렇게 다 얘기됐었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데, 상관없고?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문화부 백서를 살펴보면,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부 백서를 찾아보면 이분이 단순히 블랙리스트를 만든 게 아니라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 문화부 구체적인 인물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관이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하부 조직이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분이 장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장관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서면을 썼거든요. 그때 우리 문화계를 위해서 한 일이 뭐래요? 좋아요. 나쁜 거는 다 안 했다고 씁시다. 지금 얘기된 게 블랙리스트 안 만들었다, 자기는 그렇게 사람들 퇴출시키는데 관여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장관으로서 한 일은 뭐예요, 그러면? 2년 3개월이나 그때 장수하면서. 생각나는 거 있어요, 한 개라도? 있어요? 없죠. 내가 생각나는 건 욕설? 오로지 하지마, 욕설, 찍지마, 이거밖에 사실 기억이 안 나고, 블랙리스트 관여했네 안 했네, 이 시끄러웠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하셨어요 도대체가? 그분이 개인적으로는 연기를 잘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파 예술인 지원에 되게 힘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한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파 예술인 지원만. 그것도 결국은 블랙리스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블랙리스트죠. 그게. 네. 이른바 화이트, 블랙이 있으면 화이트가 있는 거니까. 아니, 유인촌 씨는 자기는 어렵고 힘들었던 그 예술인들이나 가난한 그 예술인들을 다 도와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인데, 솔직히 예술인의 뭐 좌파 우파가 뭐 얼마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실적으로. 좌파는 뭐 어떻고 우파는 뭐 어때요. 그들이 하는 말은 그냥 내가 판단하기에 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연아 씨가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거 가지고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한마디 했더니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김연아 씨 소속사에서 정치랑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성명서까지 내고 있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런 거 할 때 문체부 장관이나 이런 쪽에 있는 계신 분들이 오해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개인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예술인들을 그렇게 공격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보호해주는 게 원래 기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예 대놓고 나서가지고 자기가 우파, 뭐 좌파를 구분해가지고 한쪽에만 좀 집중해서 또 지원해주고 한쪽은 좀 그러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사건을 하면서 제가 피해자들을 만나봤었는데, 그리고 클라이언트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 공포와 이런 것들은 엄청나요, 이분들이. 밥을 못 먹고 산대요. 네. 그때 당시에 월나부터 예술인들이 정말 지원이 없으면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현실상. 근데 여기서 어느 날 딱 나라에서 찍었다 그러면은 정말 하루아침에 이게 딱 일터가 날아가는 거고, 하루아침에 자기가 설 수 있는 무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진짜 손가락 빨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 딸린 식구들 전부 다 함께. 그 공포의 시기가
지금 다시 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아이고, 왜냐면 우리 영화 구조상 기본적으로 영진공에서 지원하는 기금 없이 네, 영화를 맞아요. 촬영하는 경우가 별로 거의 없어요. 그럼요. 애초에 여러분들이 있어야죠. 티켓 사가지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게 되면 기금에 대한 그 부담금으로 다 돈을 냅니다. 그 티켓 값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웬만한 영화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촬영이 들어갈 때 다 그런 걸 지원받고 그걸 전제로 해서 물론 나중에 다시 갚아요. 근데 그런 걸 전제로 해서 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 지원 자체를 누구누구 출연시키면 안 준다. 그러니까. 이래버리면 당연히 그 배우를 출연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펀드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아유. 국민의힘에서 이번 개각 가지고 본인들도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욕 보이는 것도 그렇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른바 국방장관을 갑자기 지금 교체하는 거. 왜 탄핵한다 그러죠. 그렇죠. 저 뭐 한미 동맹이 굉장히 최적격자라고 해서 원래 이중섭 장관을 합참 출신이기 때문에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첫 장관 교체 인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네. 지금 불분명해요. 그런데 대다수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른바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이 크게 불거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꼬리 자르기 인사 아니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꼬리 자르기 인사로 붙이는 사람이 신원식이라는 게 저는 정말 황당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도 부하의 죽음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이건 국가 공식 조직이에요.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망의 원인을 조작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판정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 와중에 영화배우 이영애 씨 이승만 기념관 건립한다 그러니까 자유대한민국의 초석이다. 우리나라를 발전으로 이끄신 훌륭한 분이다. 라고 하면서 5천만 원 기부한다는 소식이 또 있네요. 뭐 이분 남편이 원래 무기 브로커로 유명하신 분이라서.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개각에 대해서 물론 뭐 맞다, 잘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어요. 자꾸 쓰던 사람을 다시 쓰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어디 방송 나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홍준표 시장 12일 페이스북에 MB 시절 임기 말까지 지킨 인사 원칙 중 하나가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절대 정당 출신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거였다.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이러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종석 국방부 장관 사퇴하고 개각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또 속도 내는 이유는 뭐냐? 민주당이 지금 탄핵한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그리고 경질이 아니라 사의 표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종섭 지금 지키게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네. 이것도 정말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박대령 사건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박대령을 가지고서는 뭐 집단 수계, 집단 항명의 수계라고 그 무시무시한 제명까지 갖다 붙이고 그럼 마무리를 짓게끔 해야지. 그 와중에 국방부 장관은 마무리도 안 짓고 내가 스스로 물러납니다. 나 피곤하니까 들어갈래요.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그거 하는 와중에 신원식이라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가지고 또 얼마나 고통을 주려고 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정말 저는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면서 하실 말 있으세요?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하의 죽음을 왜곡하려 한 그 이유 때문에 장관이 교체된 건데. 그렇죠. 그 자리에 다시 부하의 죽음을 왜곡했다라는 더 왜곡할 만한 국가기관의 판정을 받으신 분을 임명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코미디 같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인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로 봤을 때 탄핵이나 또는 무슨 여기에 대한 의혹 제기, 그러니까 이런 수사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또 이게 수사가 되고 나면 결국 뭐 검찰이 됐던 경찰이 됐던 이게 지금 사실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곳 수사경에서 움직이기 때문일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신원식을 앉히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신원식 살리기에 이건 또? 그러니까 신원식 살리기가 아니라 아까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신원식을 이쪽에 앉혀가지고 이번 기회에 쌍두마차처럼 해보겠다? 이번 기회에 지금 보시면 지금 뭐 사두마차 오두마차인가? 사두마차 오두마차.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강한 사람을 안 치는 거죠. 이제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 간이 일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국정 사력이 일치하시는 건 그렇죠. 분명하고요. 그리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기여를 했었고. 그럼요. 예, 뭐 아까 얘기 나왔지만 그 다음에 뭐 문재인 모가지를 따겠다 이런 말도 하신 적이 있고. 어떻게 그런 말을 사람 장관으로 하시죠? 그리고 초대 악마 노무현 대통령 초대 악마라고 하셨던 뭐 이런 확고한 그런 뭐 어쨌든 본인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그 장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최상병 사명 사건에 대해서도 가장 적극적인 의견을 내셨던 분이라서. 아니 적극적 의견을 정말 이상한 의견을 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주장을 완벽하게 네. 그러니까 논리와 무관하게 몸으로 막으면서 주장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죠. 디펜스하고 거길 더 나아가서 공격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러니까 지금 현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센 사람이어서 막아주길 위해서 부르는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옳은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종섭 장관 보니까 대가 약하네. 그렇지, 대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약간 보니까 저기 잘못을 지적하니까 자꾸 어버버버 하면서 아니 그럴 때 더 대차게 나가야지. 더 국민들은 진짜 뭐 사고 나고 죽어도 신경 안 쓰고 이게 옳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기고 뭐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의 행보와 발을 맞춰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저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 신원식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후보죠. 그러니까 국방장관 후보가 그 1년에 최근에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발맞추는 걸 보면 대통령실보다 더 나가요. 보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네, 홍범도 장군 논란도 마찬가지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상황 관련해가지고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가 김종배 시선집중에 13일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 내지는 새로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해병대 수사 외압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서 서둘러 진행이 된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초기에 좌파의 준동이다, 모략이다 이런 말씀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순리적으로 맞게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종섭 장관은 그러니까 아직 뭐 이건 안 쓰니까 이종섭 장관은 거짓말하기에 급급했는데 신원식 의원은 정치적 모략, 음모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 박정훈 대령의 최상병 사건 진상규명 이 상황은 국민 정서가 너무 동떨어지게 정리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런 게 진짜 현실이라는 게 자체가 너무 슬픕니다. 자,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너무 오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괜찮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다른 사람 처음에 이제 전화 통화도 하셨지만 어젠가요? 연락하셔가지고 이제 그만하셔야 된다, 큰일 난다, 간곡히 부탁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나는 끝까지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 그 대표실 쪽하고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일단은 굉장히 좀 저체온에 시달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저체온증? 네, 그러니까 사지가 굉장히 차갑고 그다음에 이제 열이 안 오고 이게 왜냐면 이제 뭐 아무것도 먹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한을 많이 느끼고 이래서 결국에는 이제 원래 그 주간에 이제 그 무슨 위협이 없는 그 주간에는 원래 밖에서 하셨잖아요. 계단 밖에서. 근데 네. 결국에 대표실로 옮기게 됐거든요. 예, 이제 너무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대표실 가서 잠자고 할 거 다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비아냥거림도 있었어요. 아니 단식을 그럼 아니 저 많이 알고 계시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 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냥 하루 종일 누워 계셨어요. 텐트 쳐놓고 원래.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누워 있는데 여당이랑 뭐 보수 극우 이런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가서 우리 안 보는 데서 먹으려고 이렇게 들어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게 말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어쨌든. 네, 그래서 굉장히 몸이 지금 안 좋아지는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마 정상적인 지금 이제 그 행보를 이게 하시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 아니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어제 검찰도 갔다 온 거예요. 13일 차 단식 13일 네. 차에. 네, 맞습니다. 근데 2시간 동안 하고 왔다고 또 거기서 비아냥거리면서 검찰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러면서 또 호통쳤다고 또 기사 나오고. 아니 그 2시간을 뭘 조사해 2시간도 안 되거든요. 한 1시간 30분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서명 받으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서명 받으려고. 그거를 하려고 불렀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러니까 너무 그건 심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그 형사소송법이 진작에 개정돼 가지고 이제는 범행을 부인하면 조사 자체가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명
서명 날인이 없으면은 이거요. 서명 날인 없으면 아예 이제 증거 능력이 없는 걸로 해놨고 서명 날인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네, 옛날 경찰 조사하고 똑같이 그렇죠. 아예 제출을 못합니다. 법원에. 다시 그냥 재판정에 와서 다시 그 상황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당장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보셔요? 건강을 생각하면 중단하셔야죠. 근데 여당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지금 아무런 반응이 사실 지금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비아냥 사실은 이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는 이런 식의 대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심지어 당 대표도 비아냥거려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난 당 대표도 너무 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죠? 그게 이거 아마 지금 생각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어쨌든 뭐 야당 대표가 금식하는 상황이 네. 매우 이제 중대한 그리고 야당에서 제가 했을 때 가장 강력한 가장 이제 심각한 그런 항의나 이런 모습인데 이거를 이슈화시키는 것이 본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가벼운 걸로 그리고 중요한 이슈가 아닌 걸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얼굴 보세요. 아우 좀 전에 나왔는데 끔찍한데 대통령실에서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정치 현합은 언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지금 단식 13일차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 제1야당 당대표인데 만나지 않는 것으로 모욕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항의 표시를 단식을 하고 있는 중간인데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러고 넘어가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분들은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은 우리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고 이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이기도 한 사람이 지금 본인들을 향해서 항의 표시를 단식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말하는 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처럼 아무 별거 아닌 것처럼 하고 이슈를 안 만들고 안 만들고 이게 왜 정치 현안이에요? 자기네들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요구하는 3대 요구사항을 이미 그 야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갈 때 발표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입장을 사실 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강기정 광주시장이 과거 그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을 하면서 본인의 경험도 밝혔잖아요. 왜냐면 황교안 당시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매일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 건강 상태를 좀 확인해 봐라. 그리고 나한테 좀 알려달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기정 당시 그 정무수석이 매일 찾아갔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단식 중단을 권유드리고 그리고 이제 건강 상태 확인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지금 대통령실에 누구도 지금 나서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소극적으로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당 대표가 그러한 단식에 대해서 조롱을 해요. 조롱을 해요. 조롱을. 그리고 여당의 공식 대변인 강민국 대변인도 공식 논평으로 조롱을 합니다. 아니 그 앞에서 막 먹방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거예요. 수산물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와서 먹어라. 출구 전략을 내가 출구를 열어주마 이런 말하면서. 아유 아무리 야당 대표가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인간적 도리상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진짜 여당 지도부 혹은 뭐 누구 비서실장이라도 가가지고 내지는 총리라도 가가지고 좀 해야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는 다 가셨어요. 총리도 갔고 그때 김부겸 총리도 가셨고 다 갔습니다. 아 그때 나는 우원식 이당희 총리 우원식 대표였나요? 그때 김성태 의원 손 꼭 잡으면서 아유 그러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말했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김성태가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가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네, 당신들 그렇게 건강 상하면 안 되니까 뭐 밥이라도 꼭 먹어야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같이 들것을 실려가지고 간에 쫓아갔던 거 그 장면이 기억에 선하다고. 그래서 그때 결국에는 이른바 김성태 원내대표가 요구했던 그 요구사항을 들어줘요. 드루킹 특검. 드루킹 특검을 결국 수용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민주당 지지층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들어주고 단식을 멈추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야당 대표 단식한 이 와중에 검찰에서는 영장 청구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야당 대표가 죽거나 말거나 건강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쓴다. 난 내 할 일 하겠다. 꿋꿋하게 본인들 할 일 하는 겁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이냐 가결이냐 일부에서는 이러더라고요.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야지
그래야지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뭡니까 이건 도대체? 그건 사실 뭐 민주당 내에서 제가 몇 주째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 내에서 뭐 이런 위기 상황 또는 뭐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해서 통일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 게 최근 민주당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저렇게 나오는 거고 여당 대표도 저렇게 비아냥 거리고 조롱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민주당도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이거는 제가 이제 부결하는 게 맞습니다. 가결하는 게 맞습니다. 얘기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각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속셈이나 이익을 계속 계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조상호 교수님이 잘 아시니까 민주당 상황이 정확히 어떻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 체포동의안 문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원들 속마음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고, 근데 과거보다는 좀 더 부결적으로 의견들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지금 야당 대표가 전면적인 대여 투쟁으로 곡기를 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장이 들어오는데 그 영장을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 물증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이거는 사실상 야당의 분열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기 상황으로 느끼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부결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박강원 원내대표 지금 국민청원 나왔습니다. 검사 탄핵안에 왜 동의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사퇴해라. 네. 그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5만 명 서명 운동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저는 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그 검사 탄핵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원내대표는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역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맨날 그놈의 역풍. 아유 지겨워라. 지금 김용민 의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아니면 김용민 의원의 추진하고 있는 안에는 빠져 있지만 이제 그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손준성 검사를 포함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위법이 객관적 물증으로 확인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히 확인된 분들입니다. 위법이. 네. 아니면 그 법원 판결이나 대표적인 게 이제 안동환 검사인데 이른바 보복 기소 이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보복 기소에 책임이 있다고 지금 네. 보이고 있는 그 안동환 검사는 법원 판결로 사실 인정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이른바 라임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도 사실상 라임 접대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인정해요. 네, 금액이 금액 액수를 100만 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참여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 이제 이른바 n분의 1을 n분의 하면 액수가 좀 달라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접대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손준성 검사는 객관적 디지털 증거가 있잖아요, 이미. 그리고 그게 포렌식 결과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이거는 객관적 물증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이미 확인된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경우에조차도 탄핵을 주장한다면,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실은 마땅히 행정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냈어야 되는데 아무도 징계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그 3명의 라임 접대받은 검사는 사실상 징계 요청이 있는데 결정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박강원 원내대표는 검사 탄핵에 부정적이다. 네. 근데 그 사유가 뭐냐 물어보면 역풍이다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무슨 역풍을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도대체가 혹시 모르겠어요. 본인이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드러난 건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검사는 민주적 권력이 아닙니다. 네. 그냥 시험 봐서 합격하는 사람 공무원이에요. 다른 공무원하고 다를 바 없어요.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하라는 건데. 근데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를 저지른 부분이 사실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엄격하고 엄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그것들을 행정부가 제대로 자정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면 최후로 나설 수 있는 게 국회지, 국회가 탄핵 대상 공무원들이 되게 높은 분들이라 이분들에게는 보다 낮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뭐 하라 그러면은 다 역풍 하면서 진짜 미적지근하게 하다가 말다가 안 하다가 이래가지고 시기 놓치고 효과 반감되고 정말 엉터리 방터리였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치고 나서 뭐 역풍 맞은 게 있냐고요. 역풍 맞은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네. 뭐 제가 정치권에 직접 있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이제 정치 오래 하신 다선 의원들께서 이런 역풍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그렇게 신경을 쓰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역풍이 도대체 뭐냐고 실체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소수 정당일 때부터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거대 정당이 잘못하는 것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잘 잡아가지고 이용하는 게 이익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뭐 하는 거는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식의 생각을 그러니까 갖고 왜 있는 위험하냐고 그 말이 이해가 안 간다고요. 왜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상대방의 그분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뭐 어쨌든 다선 의원들께도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게 이른바 원내 지도부 얘기인데 네. 이 원내 지도부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책골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알아서 실수하길 바래 네. 상대방이 득점 포인트를 올릴 생각은 안 하고 상대방이 실수를 해서 심지어 자책골을 넣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무슨 그러니까 이게 뭐 요행을 바라는구만요. 지금 축구용어를 쓰셨으니까 네. 약속 이게 축구에서 이제 약한 팀인데 강한 팀을 만났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막 지키기만 하면서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제 민주당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집권도 했었고 그다음에 여전히 거대 정당이면 과반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본인들의 그런 적극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뭘 여전히 지키냐고 이게 지금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아닌데. 아니 제가 이 손준성 검사에 자꾸 주목하는 이유는요. 그 명백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명백한 비위행위에 대한 대가가 검사장 승진. 승진이면 그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 조직 자체는 그 명백한 비위행위가 인사권자의 마음에만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계속해도 된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손준성 검사의 비위행위는 이른바 검찰권 남용이거든요. 사법 권력을 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자신의 인사권자인 그 VIP, 대통령의 의사에만 맞는다면 너희들은 언제든지 이런 걸 범해도 우리가 보호해주고 승진시켜주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준다는 신호를 줬단 말이에요. 네. 자정 기능을 발휘해서 이런 사람들을 적절하게 행정부가 걸러내기는커녕 그래 내 밑으로 줄만서 하고 충성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제재하지 못한다고 하면 국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 존재 가치 중에 하나는 행정부의 행정 권력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말 답답합니다. 나는 뭐 민주당 내부 싸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게 이재명 대표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그게 문제가 많고 그 사람이 별로 대표를 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이 반면계에 있는 수장이나 그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하고 있으니까 같이 단식하면서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딱 단판을 지어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의견도 들어보면서 한쪽으로 정리합시다. 이렇게 해서 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렇게까지 같은 당 내에서 제대로 한 목소리 내지도 못하고 지금 민주당 생각하기에는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도 한편은 검찰이 잘못합니다. 그리고 한편은 검찰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겠어요. 자기 당내에서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러니까 여당에서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고 지네끼리 싸우나 보다. 그러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계속 그대로 가도록 해서 이걸 질질 끌고 나가면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 상황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민주당 스스로가 자정하고 뭔가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이러다가 진짜 당대표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한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인 목숨 내걸고 같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알기로 현근택 대변인이 지금 같이 단식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또 정진혁 씨라고 특보도 한 분 또 같이 단식하고 있어요. 강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몇 명 있어요. 최영호라는 분도 또 사실 5일째, 6일째 단식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명 하는데 그거 말고는 소용이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천 지역위원장 한 분은 13일째 단식을 하다가 13일째 같이 단식해요? 단식하다가 네. 어제 혼절을 해가지고 119에 실려가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방송도 안 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여기다 대고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에서 또 거기다 대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런 말 하겠어요. 봐라 내버려두니까 자기네들끼리 저렇게 치고받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네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옳아요?
뭐 그분들은 여전히 역풍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역풍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역풍이 실체가 뭐냐? 역풍이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의원총회 같은 거 비공개를 하면은 뭘 하자고 그러면 다 역풍 얘기는 나온다고 그러니까 역풍이 뭔지 개념 공부 좀, 국어 공부 좀 다시 했어야 될 것 같아. 역풍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역풍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지지하던 사람들이 다 등 돌리게 생겼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역풍을 얘기할 때 우리 잘못을 감싸안고 그래서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에 시달리는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당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검사 탄핵은 잘못한 걸 추궁하라는 거거든요. 네. 잘못한 걸 추궁하는데 무슨 역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 탄핵해가지고 결국에 그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 그 소추를 기각했지만, 네.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난은 있을지언정 그 탄핵 소추를 가결시킨 민주당에 대한 역풍이 있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159명의 젊은 목숨이 그 어떻게 보면 행안부 장관의 그런 나태함 내지는 그 부실함, 그다음 무능력함, 이것 때문에 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지점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자, 검찰은 영장 청구한다고 하니까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 그 이후에 1년에 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 가결, 표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또 역풍 운운하면서 뭐 방탄정당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가결시켜야 된다는 논리들이 있겠죠. 또 한쪽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검찰이 이렇게까지 야당을 탄압하고 이러는데 아닌 것으로 보여줘야 된다,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언론에서는 둘이 또 싸운다, 봐라 얘네들은 싸움만 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누구를 위한 그런 모습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자꾸 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영장 청구한다면 다시 이 주제는 말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이거 하나 하겠습니다. 상대당 대표가 단식을 하든 말든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민주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로 키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기현 대표 발언이 너무 셉니다. 김만배 인터뷰에 대해서 1급 살인죄다, 사형에 처할 반국가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형지체로 구분되는 악질범죄다. 우리나라에 1급 살인이라는 용어도 없어요. 어디 미드를 많이 보셔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한 정말로 여당의 집권당의 대표가. 그리고 뉴스타파 폐간해야 된다 그러면서 별별 욕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는 이거 영장도 청구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래, 난 웃긴 게 인용 보도했다고 나머지 언론사들도 다 고발한대. 그게 말이 돼요? 그 뭐 인용 보도를 하는 게 생명인데 인용 보도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논리라면 아까 제가 뭐 여러 차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른바 대장동 그분을 오보한 동아일보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폐간시켜야죠. 그래야죠. 그 대장동 그분이라는 말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기는 왜 내버려 두는 거야?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 얼마나 많이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왜 거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이것만 가짜뉴스라 그래? 아, 다 좋아. 가짜뉴스라고 쳐도 좋고 밝히려고 수사해도 좋고 다 좋아요. 뭐가 나왔냐고요, 아직 안 나왔잖아. 그러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다른 언론사들이 이런 보도가 있었고 이러한 녹취가 있습니다라고 보도하는 거, 그게 왜 문제예요? 그게 왜 문제예요? 그거 하라고 있는 건데 그거를 왜 고소고발한다 그래요? 그 72분 전부를 다 들어보시면 되게 신빙성 있고요. 왜냐면 그 대장동 사업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해서 쭉 설명이 잘 나오는데, 그건 이제 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들어보면 정확한 얘기들이에요. 아, 그럼요. 시행 같은 거 좀만 해본 사람이면은 네.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구조인지가 나오죠. 네, 그 딱딱의 프로세스의 지점마다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딱딱 들어맞아요. 거기서 물론 김만배 본인의 어떤 불법 부분이 있어서는 축소시킬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림과 얼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 사건에서 그 인터뷰의 핵심은 누가 커피를 타줬느냐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커피 먹고 편하게 있다 왔다는 그렇죠.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산저축은행,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이 종잣돈을 마련하게 된 그 부산저축은행에 있어서 그 개발비리,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들이 실제로 덮였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실 수사가 있었느냐, 그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덮였고 부실 수사가 있었다는 것도 팩트예요. 네. 단지 그게 고의에 의한 것이냐, 네. 아니면 능력 부족이냐, 네. 이 부분만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길게 설명할 거 사실 없을 것 같고요. 네. 72분이거든요.
공개돼 있습니다. 출근하면서 듣고 하루만 들으실 수 있어요. 출근할 때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들어보시면은 처음에 윤석열 얘기를 해요. 윤석열 검사 얘기를 김만배 씨가 언급을 했다가 이제 재차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딴 얘기를 해요. 아니지. 그러니까 커피를 같이 마실 그 정도는 아니지. 예,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언급 자체가 없었던 것도 사실은 아니고 이제 있었는데 그 맥락상 뭐 직접 타줬다라고 잘못 들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갖고 뭔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게을렀다. 이렇게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인터뷰를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 아니 왜냐하면 그 해당 그 부분까지 다 실어서 할 수는 없는 게 그 부분을 왜곡한 건 아니고 해당 부분이 빠진 거거든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 사건의 본질은 무마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혹은 검찰에서 봐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징이 커피였다는 것 뿐이에요. 말하자면은. 근데 그걸 가지고서 가짜뉴스라 그러고 그걸 인용해서 보도한 다른 매체들 전부 다 지금 고소한다 그러고 고발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언론에 자갈을 매기는 것밖에 안 돼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그 배후가 이재명이다? 대선은 3일 남겨두고 뒤집어 엎어보려고 한번 이 대단한 공작을 꾸민 거다? 이거를 상식적으로 납득을 시키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증거가 확실하게 빼박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그건 너무 나갔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21년 9월 15일 날 인터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21년 10월 1일 날인가 그때 이제 나중에 이거 하죠. 아니요. 유동규가 체포가 돼요. 네, 유동규 체포. 네, 그러니까 15일 정도, 보름 정도 뒤에 체포되는 거죠. 네. 근데 9월 15일 날, 그리고 13일 날 이게 처음으로 정치권에서 이슈가 됩니다. 대정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는데 그 체포되는 10월 1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정진상 실장과 통화한 것 때문에 뭐 이걸 증거인멸 교사라느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서도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당시 김만배의 전화번호가 6개월 전에 바뀌어서 그 전화번호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 교사까지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6개월 전이라고 하면 전화번호를 바뀌어서 전화 통화를 못한 게 6개월 이상 된다는 거잖아요. 네. 정진상 실장이. 그러면 정진상 실장이 6개월 이상 김만배랑 통화를 안 하고 있었는데 9월 15일 날 그 인터뷰를 어떻게 김만배하고 공모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김만배하고 공모를 한 것처럼 하는 이재명 대표 측의 연결점이 정진상 실장이라는 보도를 검찰발로 막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 와중에 김기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사저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전달했다는 거고요. 박 전 대통령도 나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김기현 대표를 내려보내서 갑자기 전직 대통령하고 현 대통령이 만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보수 측이 결집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그 국민의힘 정치인들, 주요 정치인들처럼 대구 경북 쪽을 이제 자기 주요 기반으로 삼고 싶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해야 할 텐데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넣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액션 같은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충분히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데에서는 저는 좀 약간 부정적입니다. 보수층 결집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TK에서 바라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좀 애잔한 느낌을 가지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이미 힘이 없다고 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힘이,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국정농단도 같이 부각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른바 TK 세력의 정치적 실패를 자꾸 환기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뭐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하고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부터 배프의 촉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척하면 촉이 온다는 육감적인 남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배프, 배상한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보험 있어요? 전 보험 안 듭니다. 왜 안 들어요? 선친께서 이제 보험으로 크게 낭패를 보셔갖고 보험은 들지 마라. 그러니까 집집마다 좀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그렇죠. 좀 사정이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보험을 이제 들었는데 안 주는 거죠. 돈을. 보험사가 네.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해. 약관으로 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모르고 들죠. 보통 예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게 있었으면은 도움이 많이 됐겠죠. 그러니까요. 네. 예, 이 착한 보험이 옛날부터 있었고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왔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안타깝습니다. 착한 보험 반성하십시오. 자,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검찰 고위급 인사를 했는데요. 촌철살인 배교수 전반적으로 검찰 인사 잘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원석에 대한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이원석을 포위하는 전략 하나가 심우정이라고 하는 선배를 차장으로 올리는 거는 아마도 지금의 대통령에 대한 그 일종의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나 있는 거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이 있죠. 지금 체제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포위 전략을 하는 거니까 대검의 스텝진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실제 지금 라인들은 서울중앙지검하고 남부지검 같은 일선의 사단, 네. 그러니까 실제에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단에 더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송경호, 신자용이라든가 지금 김유철 같은 사람들, 네. 그러니까 아예 그 초점 자체를 내린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계죠, 직할체제죠. 정확히 말하면 전투부대를 직접 대통령실이라든가 어디서 뭐 그게 어딘지 모르지만은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현재 인천지검장입니다. 심우정 사법연수원 26기 이 사람을 대검 차장검사로 그리고 송경호 지검장 현재 지금 검사장이죠. 중앙지검에 29기 그냥 이 사람은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무리 없이 조직을 이끌었다. 사고 없었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 국장 신자용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인데 그대로 놔뒀다 뭐 이런 얘기죠. 자, 특별수사팀을 또 만들었습니다. 지난 7일에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대선 3일 앞두고 치밀하게 계획한 인터뷰였다 이러면서 이거 문제다. 특별수사팀 구성했는데요. 공안검사 10명을 대거 투입했다고 특수공안 합쳐서. 특수공안. 예.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선거는 원래 보통 공안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상설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다 이제 특수를 꼭 넣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특수랑 공안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야 니네가 어디 우리 거에 건드려? 우리가 잘할 건데 이랬었는데 이제는 특수랑 공안이랑 손잡고 해라 이게 된 겁니까? 그 손잡고 한다고 손잡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보통 이제 특수공안이 서로의 어떤 우열을 가지고 어떨 때는 공안 쪽이 총장이 되고 어떨 때는 특수통이 총장 되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졌었는데 결국은 형사부, 공안부의 특수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특수 검사들이 일종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방식으로 대신 정규 직제가 아니라 임시 직제, 말하자면 비정규 직제, 비상설 직제 같은 경우는 빠르게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보통 우리가 이제 특수 조직이라고 하는 정규 조직의 상위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이중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형태가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분. 그래서 이제 보통 남부지검이나 북부지검이나 서부지검 같은 데 TF라든가 무슨 뭐 이런 비상설 조직을 통해서 무언가를 많이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플렉스한 형태의 수사를 가능하게끔 근데 그거는 또 뭐냐면 이 보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요? 상설 조직은 정규 어떤 위아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넘어설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일단 다 하고 그렇죠. 결과물만 보고 해도 되고 아니면 중간에 건너뛰고 위에만 해도 되고. 그럼 비상설은 그걸 가지고
절제는 이쪽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네요. 위험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료가 안 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더 하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서울 남부지검장 김유철 지검장이 새로 왔는데 이 사람이 지난 8일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역할하겠다 이랬어요. 내년 총선이 4월인데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해서 검찰이 두 눈 부릅뜨고 이 사건들 내가 한번 잘 다뤄보겠다 이거잖아요. 명분은 이겁니다. 검찰이 선거 부장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하겠다. 근데 그걸 왜 자기가 하냐? 그거를 왜? 이건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해야 될 얘기죠. 왜 남부지검이? 그러니까 지가 뭐라고? 본인은 남부지검에 관할이 있었지 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남부지검은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주가 조작이라는 이런 형태의 금융 쪽에 특화된 지검입니다. 물론 아니, 총선 관련 얘네가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닌데. 본인이 물론 어떤 지검장으로서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김유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심재철한테 개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의 징계와 관련된 거를 대놓고 상가집에서 개겼다는 걸 우리가 다 알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실제로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남부지검이 뭘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을 속마음을 내비친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남부지검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수사에 특히 증권이라든가 금융수사에서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이걸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협적일 수도 있고 그런 분이 있죠. 근데 나는 왜 남부지검장이 굳이 선거 개입하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뭘 하겠다는 듯이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죠. 이거는 좀 격이 안 맞죠. 더 중요한 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 지금 그래도 한 7, 8개월 이제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딱 먼저 되자마자 지금 해요. 지금이 4월달도 그렇죠. 아닌데. 그렇죠. 그거는 무슨 뜻이냐. 나 내년 총선 때 선거 부정 못 일어나게 혹은 내가 이런 식으로 선거와 관련해서 큰 일을 할 테니 나를 지켜봐 달라. 나는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야. 이 메시지를 그냥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충분히 있죠. 선호차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이것은 적절하진 않은데 뭔가 많이 하시고 싶은 분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눈도장도 좀 찍고 싶고. 그러니까 이건 대검의 공공수사부장의 같은 직급을 넘어선 거잖아요. 그렇지. 자, 검찰, 경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경찰 인력 재배치 관련 얘기가 있다고 해요. 잘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청이 다음 주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랍니다. 조직 개편안은 민생 치안 등등에 대한 것이 중구가 될 거라는 건데 일선 현장에서 계속 인력이 부족하니까 충원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충원을 하려면 일을 잘했던 경험 있는 사람 그냥 데려서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경찰서 소속 형사, 수사관, 정보관 이런 사람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야 그럼 무슨 말이야? 누굴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제 치안 전문 쪽으로 일선 치안 쪽으로 뭐 확충해라라고 하는 오더를 내리셨으니까. 그게 누군데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대상이 애매해져.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그럼 어디 인력이 있냐? 물론 이제 지방청이나 경찰청에 약간의 과용 인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보다는 현실적으로 일선에 있는 형사라든가 아니면은 과수 또는 이 정보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빠질 것이다. 그럼 지금도 경찰의 수사 부분이 허덕이고 있는데 더더욱 그거를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정작 이제 우리가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했던 기동대 인력, 그러니까 집회 시위 관리 인력이라든가 이런 인력은 왜 손을 안 대고 이 지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육성을 했던 수사경찰을 1000명 넘게 증원을 했거든요. 결국은 거기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윤희근 청장은 손 안 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지원 인력이라든가 지원 인력 중심으로 빠지면은 형사들이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의 어떤 업무라고 하는 것이 가서 수갑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갑 채우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쓰는 경비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지원 인력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원 인력을 빼버리면 형사들이 수갑도 채우고 영수증 처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데 의도적 간과죠. 의도적 간과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수사 인력 자체를 일부 수사 인력이라는 명칭을 놓고 그 밑에 일종의 이중 보직으로 해갖고 빼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렇군요. 자, 지난 5년간 경찰 전체 인력이 12,656명 증가했다고 하는데 예. 이 중에서 40%를 차지하는 경찰은 지역경찰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중 지역경찰 인력이 늘어난 거는 고작 237명.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2,656명이 늘어났는데 예. 12,650명 중에서 지역경찰 인력은 237명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네. 왜 그러는 거죠? 대부분은 그 인력은 의경이 빠진 데. 의경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기동대 인력. 그래서 기동대 인력이 4,600명에서 12,300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네. 대부분이 기동대 인력입니다. 자, 관련 사건 터질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조직 개편 얘기한다 이런 비판이 계속 있어 왔는데 지금 하는 모양을 보니까 뭐 특별히 바뀔 것 같지가 않군요. 그러니까 가장 걱정되는 건 겁니다. 지금에 있는 경찰들의 업무의 어떤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과학적으로 해보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재배치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웃긴 건 윤희근이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 좀 웃긴 거는 당신이 경찰청장이면 외근 경찰 지금 하루에 얼마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3만 명인가? 아니 5만 명인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황당하잖아요.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 오늘 지금 가용 인력이 몇 명입니까를 모르는 상태예요. 왜 보고를 안 받나요? 아니요. 이게 통계적으로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렇게 운영을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의 적절성을 평가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전 정권 다 그냥 자 주먹구구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한심한.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 얘기도 보겠습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의 범인 최원종이라고 하죠. 예. 뭐 부잣집 아들이었다. 혼자서 10억 상당의 20평대 오피스텔에 살았다.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조선일보에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 편지를 통해서 내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성장 과정부터 범행 직전까지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쫙 적었다고 해요. 자, 우선 이 내용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 하나, 이걸 왜 조선일보에 보냈는지 네. 하나 좀 설명 좀 듣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죠. 5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분석해달라고 전화로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쭉 읽은 거 제가 조금 분석을 해놨는데 거의 100% 다 거짓말입니다. 그 내용이. 최 원장이 얘기한 게 자기 얘기가? 예, 자기 얘기. 왜 거짓말을 해, 자기 얘기를? 예,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언론에 나온 걸 자기 인생을 다시 재구성한 거예요. 자기 서사적으로 다시 만들어졌군요. 사람들에게 서사에 맞춰갖고. 뭔가 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국민들이 알고 싶고 왜 범죄를 했는가에 대한 그 진짜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개연성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자기를 좀 잘 봐달라, 납득시킬 이런 건 했는데. 이런 걸 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아니더라. 사실은 아니고 왜 조선일보 보냈냐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아이디, 지배자 노무현, 인공무현 같은 일종의 일배 활동 형태의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확대시켜 줄 수 있는 매체가 아마 조선일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 조선일보가 그런 걸 좋아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가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조선일보의 지금의 매체, 조선일보 매체를 보면은 그 얘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원종이 극우적인 어떤 사이트에서 그 활동을 했다는 걸 절대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최원종이 실제로는 미친놈이 아니라 특정한 사이트에서 각성된 애라고 하는 것이 가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원종이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애예요. 왜 조선일보 보냈냐고 하면은 조선일보라든가 그 매체의 지금의 보도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우리 편이다 이거군요.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거에 맞게 또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원정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 부산 돌려치기 남성 오피스 앞에서 아니 그건 최윤정이고 그걸 보면서 범행을 계획했대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자극들을 전부 다 본인이 나름대로 분석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되겠네 안 되겠네 다 머리 짜가지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제
그런 종류의 범죄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거나 어쩔 수 없이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아니죠. 거예요. 예, 계획적 범죄자. 자기는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고 이렇게 되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걸 다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자신의 행동을 잘 미화시키거나 제일 서사를 부여해 줄 수 있을 만한 괜찮은 데가 조선일보라고 생각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진짜 무섭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함부로 나 화난다고 함부로 뺏을 수 있는 걸 하고 그럼 와중에도 나 좀 동정해 주세요 이런 제스처를 하려고 여기저기 찔러보고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허세를 부리고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진짜.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문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소장님. 중국이 애플 아이폰 쓰지 마라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은 뭡니까? 공무원들한테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무원들한테 업무용으로 아이폰 사용 금지를 내린 거예요. 왜요? 일단 사이버 보안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사이버 보안. 그 이면에는 미국이 계속해서 IT 부분에 대한 대중국 공격을 감행하니 밟으니 꿈틀한다 라고 해서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애플을 공격한다라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왜냐하면 애플을 공격함으로 해서 중국 내에서도 사실은 애국심을 발휘한 자국 기업을 좀 살려주려는 그렇죠. 그런 의미도 충분히 있고요. 근데 문제는 애플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에요. 네.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면 그리고 지난 이 소식 나타나고 나서 계속해서 그러면 공무원만 정부 기관뿐 아니라 국영기업,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제 확산되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 애플은 투자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애플은 이미 오는 12일부터 신제품 내놓거든요. 네, 새롭게. 애플 15이라고 15. 15. 신제품을 내놓기 전에는 사실 주가 좀 기대감으로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이틀 동안 주가가 등치 큰 주가가 6% 내려서 시가총액만 253조 원이 증발을 했어요. 와,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왜 이렇게 이 중국 이 뉴스에 민감하냐? 애플은 이 전체 고가 휴대폰 판매량에 있어서 미국이 가장 크고 유럽이 두 번째로 크고 중국이 거의 한 5대 가운데 한 대는 중국에서 소화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뭐 JP 모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애플의 목표 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이 소식 때문에. 네. 애플 신제품 판매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공무원들한테는 먹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용으로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애플은 애플바가 형성돼 있을 정도로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여러 가지 연결되는 것들이 다 애플을 친화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른 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iOS라는 그 영역 안에서 애플의 모든 기기를 다 거기다 다 연동시켜 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애플 아이폰을 비롯해서 아이패드, 아이팟 듣는 것까지 모두 다 이 생태계에서 이루어져서 과연 국민들도 과연 애국심을 향한 일본처럼 지금 반일 감정이 굉장히 들끓어서 애플의 실적에 영향을 줄까? 그러니까 반대 의견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화웨이가 한 몇 달 전에 지난달 말에 최신 휴대폰을 내놨어요. 네. 최신 휴대폰을 내놨는데 미국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만들었나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을 보니 미국 정부가 지금 규제를 해서 최첨단 반도체 사양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저거 이제 7나노급 반도체 칩이 들어가 있는데 14나노 이하로는 전체 미국이 통제를 하고 있어서 못 넣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거는 지금 우리 기술 또 도둑질한 거 아니야?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싸움의 원조는 사실 미국이 네. 먼저 걸었죠. 네. 미국이 이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발끈해서 아이폰을 치자 다시 이제 미국은 자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까지는 최첨단 사양에 대해서만 미국의 이제 자사 기술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 장비라든가 반도체 칩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범용 장비라고 하면 일반적인 이제 굉장히 값싸게 만들 수 있는 반도체로서 TV에 들어가거나 PC에 들어가거나 일반 전자제품에 들어가고 있는 반도체 칩까지 이거 중국의 수출을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뭐 아이폰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시가총액이 이틀 만에 230조 정도 없어져 버렸어요. 증발해 버렸어요. 근데 조만간 이 아이폰 15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대했었으나 주가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 타격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애플에 우리 또 부품을 집어넣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라는 거대 공룡들의 서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줄을 서야 될지 암담한 상황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제가 걱정했던 것은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에서 아이폰 사용하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비싸잖아요. 아이폰 한번 쓰면은 못 바꾸더라고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고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연동되니까 그냥 점점 그 환경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이 우리나라 지금 사실 삼성도 그렇고 LG 이제 핸드폰 이제 안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화웨이까지 이렇게 지금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은 점점 나빠질 텐데. 물론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애플은 고가 전략이고 이제 신제품이 나올수록 가격은 더 올라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등 자리, 세계 1등 자리를 고가 분야에서 1등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얘가 그 생태계를 구축해서 그 생태계 안에서 매출이 일어나도록 해요. 그래서 애플이 신제품을 팔아서 얻는 이득보다도 그렇지. 그 안에서 애플의 OS 안에서 다운로드 받고 그렇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를 통한 그게 더 매출이 더 커졌고 맞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애플페이라든가 네. 계속해서 부가 서비스를 내놓고 있어요. 맞아요. 거의 은행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IT 기기면서도 전 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다 이제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앞서 애플을 때렸는데 왜 애플 주가만 내려가면 되는데 SK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된소리를 맞았어요. 네. 미리 손들었어요. 미상무부에다가 왜 화웨이 신제품에 보니까 SK 하이닉스 디램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야, 미국이 지금 첨단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을 금지했는데 네. 저희가 판 거 아니에요. 이실직고 한 거. 미국 상무부에다가. 저희가 판 게 아니고요. 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미 그 규제 이전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신제품을 발매하기 위해서 미리 사뒀거나 네. 아니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플 지금 이틀 동안 떨어지는 동안 SK 하이닉스도 주말에 4% 가까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LG 이노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아이폰 카메라 모듈을 독점 공급해요. 전체 매출의 80%예요. 네. 주가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애플을 때렸는데 우리 부품 업체들이 더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만에 하나 범용 제품으로 더 이제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중국에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공장에서는 네. 중국의 반도체 칩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전도 난리예요, 이제. 네. 좀 올라가는데 사더니 또 내려가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전되면 물론 이런 이제 이 G2 싸움 이면에는 계속해서 네. 물밑으로 협상을 하고 있어요. 뭐 미국의 이제 뭐 재무장관도 가고 상무장관도 가고 네.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잘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될 게 이게 없죠. 지금 뭐 하루 이틀 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누군가가 이제 굴복하지 않은 이상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중국의 경우엔 여러 가지. 그럼 미국이 가장 아파하는 아킬레스건이 뭐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애플을 때리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안화 약세니까 미국 국채가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은 달러가 계속 강세야. 이걸 다 소화하고 있어요. 하여튼간 짜증납니다. 자,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만토리 님이 도대체 네 번째 문제 왜 대답을 안 하냐고요? 화를 내시는데
기다리셔요. 예? 저희 다 질문 순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 지난번에 요소수 사태 때문에 엄청나게 한번 놀란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왜 또 요소수 수출을 또 왜 중단한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맞습니다. 일단 중단하는 건 맞잖아요. 요소수 네. 중단, 수출 중단한 거 맞고요. 네. 요소수가 우리 지난 2021년에 요소를 수입하는 거예요. 네, 요소를 수입하는 네. 건데 요소가 쓰임새가 다양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차량용. 근데 농업은 비료용.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업 이제 이 선박용도 있어요. 근데 선박용은 뒤로 하고 뭐 별 크게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2년 전에 문제가 됐던 건 차량용이에요. 차량용. 예. 그렇죠. 보통 한 뭐 10리터 사는데 거의 뭐 몇만 원 정도면 샀는데 이게 중국이 자국 내 비료용 요소 부족하다. 수출 중단한다. 공식적으로 중단해 버렸기 때문에 당시 10배 뛰었어요, 가격이. 사재기하고 굉장히 부품 다변화하면서 이 발주처를 굉장히 늘리면서 이제 그렇죠. 극복을 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그때 있었을 때 막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사실은 방법을 좀 고안해내고 막 그때 고통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중국 요소수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꼽으라고 하면 인도가 1등, 한국이 중국산 2등, 그다음에 호주가 3등이에요. 근데 비료용은 지금 과거 2021년 중국산 비중 65%에서 네. 지금 17%로 낮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차량용이에요. 차량용이 70%에서 지난해 66%였다가 네. 다시 90%에 육박해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비료용은 괜찮아요. 재고분들 넉넉해요. 영향 받을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건 비료용인데 비료용이지만 차량인데. 차량용이에요. 차량용은 재고 2달 정도 갖고 있어요. 이제? 60일 정도 갖고 있습니다. 차량용은 60일 정도 갖고 있고 중장비가 심각하대요, 특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왜냐하면 한 90%까지 됐다는 건 가격 경쟁력이에요. 결국은 수입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낮아야지 이득이 남으니까 그렇죠. 계속 다변화했어야 되는데 그걸 다시 중국 의존도가 더 심해진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에는 네. 중국 이외에 대체처를 조금 더 이제 확보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게다가 이제 지금 추석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기름값 심상치 않습니다. 저 경유 넣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석 달 만에 지금 소비자 물가도 3%대로 반등을 했고요. 국제 유가가 또 연중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6월, 7월 이제 정부는 물가 상승률 2% 봤다라고 했는데 8월에 3.4%로 뛰었어요. 나는 정부 얘기 중에 맞는 거 한 개도 못 봤어. 솔직히 말해서 그 정부가 뭐 한다, 뭐 예상한다, 항상 그거를 뛰어넘는 항상 그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뛴 이유가 뭐냐? 네. 7월 중순부터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뛰었어요. 여기에다가 아마 농수산물이에요. 농수산물은 네. 전체 물가 비중 1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일류는 18가지인데 농수산물 비용은 42예요. 엄청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뛰니까 물가가 뛴 거예요. 그렇구나. 네. 1위가 지금 사과. 네. 사과가 1년 전에 비해서 30%, 사실은 2~3배 올랐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가 23%, 그 다음에 수입 쇠고기, 이른바 이제 야채 가격은 좀 내렸어요. 네.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과일은 1년에 한 번 수확해서 내년 신제품 나올 때까지 저장했다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마 사과 사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상자당 10,000원꼴로 일주일 단위로 올라요.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사과 안 드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쇼핑 안 하는 것처럼. 아니, 하루에 하나는 먹어줘야 돼요. 60대, 50대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선물 들어오는 것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과일을 좀 연명하는 경우가 있었었어요. 제가 제일 예전에 제가 제일로 부러워하는 곳이 명절 앞두고 국회의원 회관 앞이에요. 거긴 선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거는 예. 카메라가 잘 못 찍게 해요. 국회의원들 제발 좀 그거 좀 기부 좀 합시다.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별로 이렇게 가격을 솔직히 제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제가 마트도 갔었거든요. 대형마트 이번 주 일요일에는 안 하더라고요. 안 했어요. 예, 토요일까지만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눈이 휘둥그레졌잖아요. 저는 백화점 얘기를 했더니 야, 너 왜 백화점 얘기하냐고. 난 백화점에서 못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요즘엔 청가물 시장을 가봤어요. 저는 시장 같아서요, 항상. 청가물 시장을 가봤더니 3개짜리가 10,000원이에요. 3개 담아서 10,000원인데 맞아요. 그 제상에 올라가기엔 좀 부족해요. 제상에 올라갈 걸 딱 집으면 한 개 6~7,000원이에요.
맞아요. 예쁘고 조금 크고 이런 거. 크고 이런 거는. 이거 것들. 이러면 하나 10,000원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임박하면. 맞아. 더 비싸지거든요. 수요가 많아지면. 복숭아도 한 2,500원, 3,000원 하신다고 지금 꾸루파판. 지난해 한 상자에 어지간한 거 15,000원, 2만 원 이내로 먹었어요. 맞아요. 지금 38,000원, 4만 원 줘도 못 먹어요. 자, 정부는 10월에 물가가 안정될 거라고 했습니다. 근거가 있는 건지, 그 말 믿어도 되는 건지. 가장 불안한 건 국제유가예요. 국제유가. 국제유가 사우디하고 지금 러시아가 담합을 해가지고 네. 사우디가 100만 배럴, 러시아가 30만 배럴 지금 계속해서 감산하면서 한 달마다 결정해요. 그러면서 연말까지 130만 배럴 하루에 감산 유지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뛰고 있어요. 정말 여기다가 미국의 재고 줄고 있죠. 야, 연말이면 유럽이 겨울이에요. 난방유 뛰면 기름값 또 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국제유가가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특히나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거 중동산 현물인데 현물 가격이 배럴당 $90까지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11월이 연중 최고입니다. 이게 시차를 두고 2, 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쳐요. 기름 휘발유값 지금이 가장 쌉니다. 지나가지 마시고 지금 넣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사재기 해도 되냐 물어보면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저보고 아까 요소스 물어보신 분이 사재기 하냐고요? 뭐라고 말해야 내가? 사재기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예? 참네요.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 2023년도 9월 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사재기를 해야 되냐 마냐 이거 얘기해야 되겠어요, 지금? 몇 개나 살려고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몰라. 뭐든지 다 사재기 해야 돼. 드럼통 사서? 기름 드럼통 사서? 그런 권리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요점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물가 안정될 거다. 이 말은 퀘스천 마크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그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의 속풀이 코너 의사당 1번 출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고 그냥 응원해주고 있는 그 두 분이죠.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 변호사가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정당 바로 세우기 지금 대표인데 제가 법원 앞에 가보면은 국가 바로 세우기가 있다고. 이런 거 상표권으로 이런 거 안 됩니까? 요즘 바로 세우기 열풍 같기도 한데 우선은 정당 바로 세우기는 저한테 저작권이 있습니다. 정바세. 그래요? 정바세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정당이 왜 바로 세워져야 될 만큼 문제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정치 개혁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도 이야기도 하시는데 네. 저는 그것도 동의하지만은 더 본질적으로 그 제도를 운영하는 이 사람에 대한 검증이 지금 현재 정당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가장 국회에서 먼 분들을 갖다가 후보로 올려서 이번에 뽑은 대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서는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정당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 변호사는 정당 바로 세우기 운동하는데 우리 임 대변인이고 저는 아직 어디 세우고 하기는 조금 아직 하고 그냥 잘 이렇게 견뎌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씩씩합니다, 우리 임 대변인님. 자,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5박 7일간 아세안 또 G20 정상회의 외교 일정 마치고 어제 귀국했거든요. 지금 이번에 성과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 조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순방보다는 좀 조용하게 좀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그랬을까요? 어땠을까요? 일단 언론에서 많이 이제 다뤄지지 않았던 것도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사실 얘기가 이제 구설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명품 쇼핑을 안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네.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아직도 저는 답답한 면이 뭐냐면 우리 애국가가 나올 때 왜 아직도 이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게 정확하지 못하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도 이게 애국가 올리면 손을 올리고 내리고 자연스러워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계신다게 여러 장면에 포착이 됐다고 답답한 지점이 있고요. 네. 우리가 지금 재정이 매우 빈약한 그렇죠. 상황입니다. 여러 경제도 어렵고요. 그런데 녹색 기후에 400억,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3조 7천억 가량을 한다고 했을 때가 제가 좀 매우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 1.5%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너무 많이 어렵고 재정이 적자가 난 게 너무 오랫동안 됐어요. 근데 3조 7천억 가량의 재정을 갑자기 또 우크라이나에서 또 기분 좋게 하신 걸 보고 네. 매우 답답한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이건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근데 네. 북한 비핵화. 남한은 핵이 와도 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상 좀 너무 이게 미국과 일본에 너무 딱 붙어 있는 외교가 위험한 상황이다가 저는 보여졌습니다. 이번에. 네, 그랬죠. 자,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이 돈을 너무 많이 퍼주더라 외국에.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예산 관련해서 보면은 일본에 뒤통수 맞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번에 가셨을 때 또 너무 이렇게 막 3조 넘는 돈을 막 지원하신다 그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소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사실은 공격했던 나라이기도 하죠. 뭐 근원을 따져보면 지금이야 안 그렇겠지만 그러면은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모순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국민의힘에서도 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제 국민의힘 안에서야 뭐 사실 대통령이 무슨 행위를 해도 사실 뭐 비판도 사라졌고 네. 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칭찬 일색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균형 있게 지금 사태를 보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외교 일정에서 과거처럼 어떤 두드러지는 어떤 해프닝이나 실수나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은 네. 저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제 평가할 게 없는 것이 이제 한미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외교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 방향성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그 가는 길의 방향에 못 미치는 그 속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나도 그 급변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완전히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다 희생시키면서 이제 지원을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외교 노선을 이제 공고화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지원 문제도 사실 대한민국의 재정의 기조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 네. 이제 곳간이 비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리 이제 지원을 하더라도 뭐 국내적인 최소한의 합의 절차나 그런 네. 내부적인 의사 수렴이 있었어야 되는데 마치 대통령이 자기 주머니에서 용돈 주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비판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을 그렇게 그냥 쉽게 우리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게 나중에는 계속해서 내가 와보니까 완전히 재정이 엉망진창이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보조금 같은 것도 그래요. 뭐 예를 네. 들면은 뭐 시민단체에 과도하게 쓰였던 거 당연히 그거 잘못 쓰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당연히 교정해야 된다 이렇게 전 국민이 동의하실 텐데 또 최근에는 보면은 자유총연맹인가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뭐 극우 유튜버들 자문위원 위촉해주고 예산을 뭐 폭탄 지원하겠다고 장제원 의원이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가 말이 네.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급하게 좀 교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남을 돕는 것도 좋지만 능력껏 자기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대통령 또 돌아와가지고 지금 개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B 때 사람들 내지는 본인에게 조금 좋은 말 많이 해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겠다. 특히 장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또 여가부 장관의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문체부 장관의 유인촌 씨, 이런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 이걸 뭐라고 봐야 되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걸을 타선이 없다라고 봅니다. 예, 다 뭐 예를 들면 유시민 장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네. B급이 오면 A급을 안 부른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B급이 오면 C급, D급이 오겠죠. 그러니까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화려한 인사예요. 면면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의 부활 혹은 뉴라이트의 부활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국정이 그러니까 매우 엄중하고 그러니까 엄중한 컨트롤 타 아닌 국정 운영에 근데 이게 마치 친목 모임 같아요. 친목 모임. 그래가지고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내가 귀에 들었을 때 별로 좋은 사람들만 모였다고 전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 김행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송에도 열심히 실드를 많이 쳤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면이 우리 신인규 변호사 같은 분이 가야 오히려 되게 뭔가 활력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렇게 저런 올드보이의 귀한 같은 분이 오셨으니까 좀 국정 운영이 이게 이명박 정부가 그러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렇죠. 네. 여가부 없애야 되는데 왜 안 없애고 장관만 계속 해? 네, 임세현 대변인이 저런 얘기 하시면 이제 제가 정부 비판할 때 뭐 자리 못 받아가지고 화나서
삐져서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속이 좁지가 않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도 제가 원하는 나라의 이상이 있고 제가 원하는 꿈이 있어서 지금 정부와는 전혀 지금 맞지가 않고요. 뭐 장관의 할아버지를 줘도 제가 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안 줄 것 같아. 이 인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은 일단은 잡탕 내각이다. 잡탕 뭐야? 밖에 없습니다. 그 잡탕처럼 모든 걸 다 섞어버리거든요. 네. 최소한 뭐 잡탕밥은 맛이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시켜 먹는 건데 맞아요. 이 정치나 이 내각에 있어서의 이런 잡탕 인사는 사실상 권력을 추종하는 기회주의자들의 집합소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분 한 분 평가를 해보면 네. 유인촌 장관은 사실 이주호 부총리를 연상시킵니다. 지금 장관으로 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인재풀이 빈약한 거고요. 네네. 정부가 뭔가 비전과 가치를 잘못 세웠거나 없거나 하니까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걸 반성해야 되는데 과거에 흘러갔던 분들 그것도 뭐 잘했다는 평가받지도 못하는데 다시 돌려막기로 쓰면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저는 네. 정부가 MB 시즌2라는 이런 모멸적인 평가를 받으면서도 그 태도를 안 바꾸거든요. 전 이런 식의 좀 마이웨이식의 인사는 저는 좀 이제는 비판이 좀 지치는데 그래도 네. 제가 끝까지 더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원식 장관 후보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네. 아직 뭐 인선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헌법 5조 2항에도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물론 뭐 의원이라고 해서 장관으로 못 가는 건 아닌데요. 지금 이런 이념 전쟁의 한복판에 국방부가 소환이 되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받는 분이 들어간다? 그럼 이것이 과연 국민 통합적인 내각 운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정말 30%의 대통령이 되시기로 아예 결단을 하신 것인지 저는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혀 그 장관의 자질이 없다라고 저는 일단 네. 보고요. 그리고 이종섭 장관 제가 사퇴를 촉구했었는데 진짜 뭐가 오고 가니까 뭐가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이제는 사퇴하라는 말도 못 하겠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차라리 이종섭이 낫습니다.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인사고 저는 김행 그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좀 고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래요? 예, 그 기사에는 뭐 본인은 약간 고사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결과는 봐야겠지만은. 왜 고사해요? 그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뭐 여가부 장관 지금 들어가서 혼날 일밖에 뭐가 더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이분은 정몽준 그 국민승리 20일인가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단일화할 때 그때 대변인을 하셨던 분이고 이분이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그 윤창중 씨 대변인 할 때 같이 대변인을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오거든요. 이 공통점이 있습니까? 정몽준, 박근혜, 윤석열 이 세 분을 어떻게 다 함께 지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진짜 저는 이분의 그 권력을 향한 열정과 의지 외에는 전 달리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권에서 다들 잘 쓰고 이렇게 그럴까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분들을 봤을 때 이렇게 신인규 변호사나 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자리를 받고 싶으면 저렇게 행동해야 되나? 그게 교훈이에요? 하지만 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신인규 변호사 저나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안타까운 지점이죠.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13일째의 단식. 제가 보기에는 몸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말을 잘 못하고 있는 중인데도 단식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해도 아니다 나는 끝까지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검찰 또 조사도 받으러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단식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제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부인이신 권양순 여사도 전화하셔서 조금 간곡하게 그만뒀으면 좋겠다. 건강이 우려된다라는 얘기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얘기지만 저도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동조 단식을 한 4일 했는데 살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힘든데 13일은 이거는 인간이 할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곳곳에서 여야 막론하고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쯤 되면요. 정부 여당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근데 원래는 처음부터 나섰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와서 말리고 중단시키고 요구에 대해서 적절히 타협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치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정부 여당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대통령, 그러니까 해외 잘 갔다 오셨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한 축,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야당인데 뭐 국정 운영의 한 파트너가 뭐 김건희 여사라고 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와서 말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 어떻게 큰일 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당 김기현 대표도 조롱을 했어. 처음 시작부터 무슨 뭐 웰빙 단식이니 뭐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 인간이 본인 목숨 걸고 투쟁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아무리 미운 사람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사람 대 사람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네. 어떻게 이렇게 조롱을 합니까? 수산물 무슨 먹방까지 앞에서 할 만큼의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좀 폐륜적이라고 생각해요. 제발 정신 차려라. 국민께서 다 보고 계신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여당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정말 도리상으로라도 어쨌든 뭔가 좀 손을 좀 내미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단식 13일째이기 때문에 저는 목숨이나 뭐 건강 이런 것들은 그 무엇과도 사실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또 건강이 한번 해쳐지면 또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중단을 하시기를 네. 저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절대로 그런 뭐 단식이나 이런 정치인들의 그런 목숨을 걸고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절대 조롱이나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의 폄하나 이런 건 전 피해야 된다. 네.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과거에는 그래도 서로 교대로 이렇게 찾아도 가고 위로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을 열어준 것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지금 참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진단할 때 한쪽에서는 이념 전쟁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그 단식의 명분을 국민들이 크게 동일하지 못하는데도 단식이라고 하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정치 한복판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념 전쟁과 이 단식 투쟁 앞에서 결국 그럼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전 한 번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뭐 단식 중이시니까 제가 길게 더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네. 결국 정말 국민들이 마음에 있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국민들이 마음에 있습니까? 네. 저는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과거 우리가 솔로몬 재판에도 나오지만은 아이를 놓고 가짜 엄마는 아이 반 갈라가지고 반씩 나눠 갖자 그러거든요. 솔로몬 재판에서. 근데 진짜 어머니는 반으로 가르느니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가짜 엄마한테 주라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왜 솔로몬의 재판에서 나오는 왜 그 가짜 엄마들만 자꾸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 네. 참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진짜 건강 너무 지금 우려되고 걱정되고요. 특히 오늘 저는 검찰 출석이기 이건 좀 너무 인간적으로 심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그냥 건강한 사람이 가도 검찰 수사는 정말 힘들거든요. 자, 이런 상황인데 검찰이라도 좀 정치인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검찰이라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배려 내지는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하나 이 얘기도 해봐야 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총선 전에 있는 유일한 선거라서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게 여야에 대한 국민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여기서 둘 다 목숨 걸고 사실은 여당하고 야당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방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고 이 사태를 사실은 만들어낸 바로 그 사람을 강서구청장의 후보로 지금 국민의힘이 내세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경선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거를 우선 이거는 제가 우리 심연아 선생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연달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사실은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이라는 외피를 써서 사실 하겠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김태우 구청장이 지금 귀책에 원인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을 왜 사면복권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사면복권을 해서 경선 붙여서 나가면 결국 이거 김태우 구청장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가 전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는지 참 개탄스럽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교훈 경찰청 차장 출신을 이미 전략공천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사활을 걸고 아마 이 선거에 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리전이죠. 또 대리전이 시즌 3입니다. 네. 이게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면 이제 아마 시즌 4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 대립적 갈등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계속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면역이 되는 나쁜 면역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안에 한해서는 전 국민의힘이 절대 김태우 구청장에게 저는 경선을 통해서라도 후보 자격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경선이라는 외피를 써서 김태우 구청장이 되면은 이것은 결국 당이 윤석열 대통령 사당이라는 거 인증하는 거거든요. 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래도 뽑아주네라는 테스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우리가 콘크리트가 얼만큼 되나 이렇게 무자비하게 엽기적인 후보를 내도 얼만큼의 지지율을 보나니까 전 테스트 정도로밖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네. 강서구민이 무슨 호구도 아니고요. 40억 원가량의 그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그 보궐선거입니다. 그 본인이 기책 사유로 이뤄진 보궐선거에 당사자 다 출마한다?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되는 사안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얼만큼 콘크리트가 있나는 전 테스트로 밖에는 상식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네. 사실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처음에는 김태우 전 구청장 이 문제 때문에 후보 안 내겠다고 원래 좀 그런 얘기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의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기류가 바뀌었단 말이죠. 이거는 대통령의 뜻이 이렇다.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사실은 가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대통령의 입김이 이렇게까지 강력히 작용하는 거 사실 이거 조금 위험스럽죠. 네,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요. 대통령들은 네. 다 자기 당을 장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장악한 대통령도 없고요. 네. 장악한 당은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자해 정치거든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네. 자기 지금 꼬리가 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그 콘크리트 말씀하셨지만은 아마 이념 전쟁 그리고 전 정권 뽀개기 아마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아마 결집을 시키겠다는 건데 네. 저희가 과거에 탄핵 대선 경험했지만은 그때 홍준표 후보가 24% 그리고 2016년도 총선 때도 비례대표가 그 당시 새누리당이 33% 이게 콘크리트거든요. 그러니까 24에서 33% 안에는 고정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짓을 해도 된다. 뭐 이런 무슨 일을 해도 지지해 주는 네. 건데 아마 그분들 가지고 이기겠다. 아마 강서에서는 민주당에서 구도면에서 완전히 뭐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전 민주당이 이 선거는 이길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중요한 부분은 김기현 대표가 그럼 네. 김태우 구청장 잘못 공천하고 나서 책임질 것이냐? 절대 책임 안 진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책임 정치가 다 몰각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치가 이상한 판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길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 신 변호사님. 미리 축하드립니다. 민주당이. 아니 뭐 이것도 크게 이겨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제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상식적인 분들은 이거 반대 많이 했을 거라 봐요. 이건 대통령실의 입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사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근데 경찰 출신을 전략 공천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는 네. 경선이 없을 거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짧고 딱 전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공천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유는 그냥 저희 우리의 상황에 맞게 딱 전략적으로 판단했다고 저는 이거는 봅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민주당도 네. 이재명 대표가 전략 공천한 이유는 강서구청장 선거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도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라는 비판 피할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사당화를 해서 아마 그 당이 망할 거고요. 민주당도 사당화를 했기 때문에 그 사당화로 인해서 망하는 거지 이게 정당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네. 강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동안 구청장을 준비했던 분들은 또 뭐가 되냐라는 의문이 따라 나오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번에 반사이익을 누려서 아마 민주당이 이기겠지만 전 이것이 또 민주당도 이기게 되면 또 쇄신합니까? 그냥 그대로 엑셀 밟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마 민주당에도 부메랑이 또 돌아온다. 왜 근데 언제까지 이런 서로 반사적 이익을 갖다가 누리는 정치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전 김태우 구청장한테도 문제를 삼고 싶어요. 아니 아무리 정권 차원에서 그분을 사면복권까지 해서 출마를 시켜준다고 해도 저 같으면은 염치가 없어서 못 나갈 것 같거든요. 그 구민들 볼 염치가 있고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고 다니는데 그럴 염치가 있다라는 것이 저는 참 놀랍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 구청장 자격이 없는 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보통 재보궐 같은 경우는요. 네. 그동안에 쭉 봤을 때 여당 심판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재보궐에는 경선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또 이렇게 적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오히려 경선을 해야 사실은 그 내부 분열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좀 말씀하신 거라서 전략 공천을 하면 오히려 분열이 또 심화되죠, 사실. 근데 재보궐은 좀 달라서 그래요. 재보궐은. 여기는 그냥 일본 총선. 근데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은 경선을 하지만 이 경선은 사실상 외피를 쓴 이것은 정말 국민 기만적인 경선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김태우 총장 거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렇죠. 이거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뭐 김태우 대 우리 또 경찰청 출신의 이분의 싸움이 됐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를 이번에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하고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